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지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5월달 어떻게 변화될까요? 비트코인 편과 그리고 뒷부분에 약간 알트코인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엔 비트코인 분기의 2분기 실적 부분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5월달로 넘어가는 수순이죠. 대부분 통상 4월 달이 좋았으면 5월 달도 대부분 좋거나 약간 조정밖에 안 나왔던 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4월 달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았던 때는 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월 달에 안 좋았던 때일 때 얼마나 안 좋게 나왔는지도 좀 같이 보게 되면 15년도 때와 그 다음에 14년도 때 그리고 어찌 보면 21년도 때와 22년도 때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변수는 ETF가 된 시점과 안 된 시점 그리고 비트코인의 총 움직이지 않는 물량 대비를 고려한다고 하면 여기 대비보다 변동성은 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17년도 이전 거는 유동성이 매우 적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값은 전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있었던 21년도와 22년도 때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 추이에 있는 최대 낙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달에 있는 변동성 추이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 요인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해도 한 자릿수 범위 안에서에 따른 움직임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상승에 있는 반등성 요건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도 몇 가지씩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산 부분은 여전히 좀 약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숏에 따른 청산 물량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게 좀 다소 아쉬웠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깨져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에 있는 추세가 계속해서 롱으로 바뀐다고 하면 숏에 있는 포지션 비중은 계속 깨져가면서 큰 청산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추세에 따른 변화를 빨리 변화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유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ETF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 부분에 따른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입과 유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보게 되면 계속해서 GBTC에 있는 물량적 추이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만 피델리티나 그 다음에 블랙록이나 아크 부분의 변동성 추이는 별로 안 생겼고 오히려 중간하고 하위권에 있는 유입적인 물량 추이의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GBTC 물량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플로우 비중이 여전히 4월 달에 순유출 규모가 워낙 컸고 이제 5월 달 되면서 조금씩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점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전환점 시기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도 또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첫째 주까지는 좀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 주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유입량이 총 합이 그래도 플러스 정도로만 계속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하락적인 추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 있는 동향적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블랙록에 처음 나왔던 5월 1일자 기준점으로 나왔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여전히 거래 빈도가 이제 많이 약해졌다는 거 볼 수가 있지만 나머지 쪽이 좀 채워줌으로써 이런 거를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은 있고요. 여기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추가적인 변수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채산성, 채굴 비용에 따른 규모 추이적인 비중이 나올 수 있는 이 2분기 이후에 있는 실적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좀 더 방향성이 더 잘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걸 우선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BRC20이나 그 다음에 룬이 좀 더 잘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BRC20에 있는 수익적인 반등 규모가 세게 나왔다고 하면요, 그나마 가격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수수료 부분에 있는 충당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채굴회사들이 던지는 물량은 좀 덜어줄 수 있을 만한 매개체 역할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BRC20에 있는 시가총액의 총 범위가 다시 회복을 보여주었던 패턴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룬도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그레스케일에 있는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조금 유입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었던 또 추이는 이번 형태에서도 여전히 고래들은 매수를 좀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달러 총 47,000 비트코인을 이번에 많이 축적을 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존버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으로 삐대다 보면 수익성이 나온다고 이야기 많이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나 빼고 사줄 사람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알트코인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지만, 실상 필드로서 오랫동안 봐왔다라고 하면 그건 엄연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블랙록에 따른 이제 비중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홍콩 본사를 둔 자산운용이 이제 블랙록 부분에 ETF를 좀 매입을 했고 보유량이 12%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적인 추이도 약간의 자금 유입은 좀 아쉬울 수는 있더라도 그래도 나쁘진 않는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델리티 임원들도 조만간에 암호화폐 투자 기회가 더 확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 저축의 규모가 대략 한 6,700조 원 정도가 되고, 운용 규모도 주식이 7, 채권이 2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뭐 10% 투자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뭐 0.1% 정도씩 하면서 이제 1% 되고,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 뭐 3%, 5%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논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정도 때는 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나 나머지 유명인들에 따른 반응적 요건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아사히즈는 바닥을 좀 찍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리적인 환경 추이, 이제 뒤에 가서 영상에서도 요 이야기를 좀 해볼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거고, 이 10X 리서치 팀에서도 상승 전환 추이로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이제 기술적 분석 추이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RS 상대 강도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트레이닝 봇에 있는 자동 물량 추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등적인 요소가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크립토 콘트도 최근 시장 하락은 수요 감소이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만 5월달에 반등만 해주어도 이 이상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QCP 캐피탈에서도 코인 시장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경제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많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톰리,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는 톰리도 이번에 다시 최근 급락은 좋은 매수 기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보게 되면요, 자 4월에 이제 폭등이 좀 일어나고 좀 조정이 나온 뒤에 이때까지 비트코인은 15년 동안 존재를 했고 자산으로서 검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제
이런 관점을 보았을 때 여전히 나쁠 건 없고 0이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멘트를 또 남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금에 있는 구간에서 더 이상 더 조정이 나올까요 하면 또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해당에 있는 차트적 기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2013년도 때 정확하게 하면 13년도 때도 전고를 돌파를 하고 전고를 돌파를 하고 더 갔죠. 그리고 17년도 때도 여전히 전고점을 찍고 내려가다가 다시 21년도 때 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전고를 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서 보면 되게 쬐깐해요. 쬐깐합니다. 근데 이 구간대도 마찬가지로 자 5만에서 왔다 갔다를 했으면 전고가 과거에 이제 저점 구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부터는 계속 모아가는 추이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10X 팀에서 이야기했던 바로는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를 좀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제 RSI 제가 보는 게 RSI 30과 25를 좀 많이 보긴 하지만 이제 25를 27까지는 올려두고 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 대비보다는 변동성이 또 덜할 거고 나오는 물량도 적기 때문에 변동성 추이를 좀 더 줄이면서 수치값을 좀 변동하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중이 7%대가 나와 주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그거에 따른 영향성도 같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여전히 누군가 더 많이 밀렸다고 하면 웬만하면 사야 된다. 왜? 자, 1억에서 8천만 원 20% 넘게 조정이 나왔으면 웬만하면 한 번은 분할적 관점으로 사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정별 구간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대에서 또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얼마나 이런 인생 그래프도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 얼마나 내가 여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거냐, 여기에서 포기하고 그냥 여기에서 상패가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극복하고 이 구간까지 맛볼 거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투자적 경험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과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꾸몄느냐에 따라서 미래 결과값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정도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시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벌어갈 수 있는 총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 내 재능과 이런 것까지 다 곁들여져서 그만큼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이제 약간의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표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변동성은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좀 만족적인 추이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 통계 추이도 여전히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기반에 있는 자료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짧고 굵게 큐티에 있는 속도 조절에 따른 힌트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곧 이제 하나증권 애널 쪽에서 이야기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기본으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하나증권의 주장입니다. 예, 그 주장적 근거를 몇 가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답이 나와져 있는데요. 자, 고용이 좋으면 물가에 집중해 물가 안정 후 서서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될 것이고 고용이 급격한 악화가 되면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더 많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내릴 거냐 연속적으로 내릴 거냐. 근데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을 보게 되면 둘 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두 번째 안이 조금 더 많이 이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25씩 내렸던 적은 별로 없어요. 0.25 내리고 그 다음에 FOMC
때도 연달아서 0.25 또 내렸던 연속적인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반응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QT에 따른 조조를 6월달 정도 추이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로 인해서 QT에 따른 이제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금리 인하에 있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는 내용이 없지만 한 연준 이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값에 있는 퍼센티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재 있는 실업률 추이와 괴리가 0.6% 정도가 나온다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0.6% 구간대가 이제 괴리가 있긴 하지만 이게 격차에 있는 이 비율이 0.2나 0.3 정도까지 이제 좁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업자 추이가 곧바로 세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구간대에 연준이 얼마큼 빠르게 대응을 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힌트가 있죠. 그렇게 튀는 구간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잠시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FOMC에서 발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촉도는 좋은 이야기밖에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적인 충격적 요소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또 한 번 모아가는 형태로 가보고, 그리고 24년도에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없이 지나갔다고 하면 25년도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켜보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